안녕하세요. 시스템 엔지니어링 전문기업 SNS ENG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SNS ENG 임명혁 부장입니다. 네,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일단 아키텍처 설계 및 검증 수행 방안인데, 앞에 처음에 이제 기조연설 하실 때 이제 설명해 주셨던 게 이제 뭐 시스템을 통해서 시스템에 대한 뭐 모델을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디지털 트윈으로 간다라고 설명을 좀 하셨는데, 이제 거기에서 설명하셨던 이제 앞에 이제 시스템을 활용해서 아키텍처를 만들고 아까 말씀하셨던 뭐 논리적 그리고 물리적 아키텍처들을 만들어서 이게 어떻게 이제 툴을 활용해서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이 설계된 아키텍처가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돌아서 어떻게 검증이 되는지, 그리고 툴을 사용해서 했을 때 어떤 이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뭐 개요, MBS에 대한 설명,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 검증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결론 어떤 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들은 앞에서도 뭐 SE가 뭐냐, 뭐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어떤 역할이냐를 많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이제 처음 이제 개요에서 설명하는 장표는 아까도 이제 SE는 기술 프로세스를 다룬다라고 이제 설명하셨는데, 그 중에서 기술 프로세스 중에서도 사실 이제 SE가 가장 중요하게 활용이 된다고 가장 말씀하시는 많은 부분이 설계 초기에 많은 결함을 발견해서 해결하자라는 게 사실 이제 기본적인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주요 활동들이 요 초기에 이제 이해관계자에 대한 요구 조건을 시스템 요구사항으로 하고 거동적인 부분에 대한 분석,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해서 어떤 시스템에 대한 설계 대안, 어떤 시스템을 개발할 거냐를 정의하고 그거에 대한 상세 설계, 구현 단계, 검증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제 앞 단계 활동들이 좀 주로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 단계 앞에서 설명드렸던 요 시스템 요구 조건 정의, 기능 분석, 체계 부체계 기본 설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SE에 대한 이제 주요 활동, 이제 핵심 프로세스라고 하는 미스탠다드 사고구에 있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핵심 프로세스로 설명을 좀 주로 하고 있고요. 어떤 시스템, 설계 대상 시스템이 있을 때 고객의 니즈나 어떤 그런 요구 조건들을 받고 어떤 시스템, 어떤 환경에서 구현된 시스템인지 인풋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한 안을 만들고, 그러면 이 시스템이 임무를 수행했을 때 어떤 거동의 흐름을 갖고 어떤 기능들을 갖춰야 되느냐를 분석하고, 그리고 그러면 앞에서 정의한 비기능 요구사항, 기능적인 요구사항을 구성하는 어떤 물리적 아키텍처, 물리적인 시스템을 개발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의하고 분석해서 최적 설계 대안을 정의하는 이제 그런 일련의 어떤 핵심 프로세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프로세스 자체가 사실 이제 과거에는 어떤 이제 문서 기반의 어떤 SE 활동들을 요 앞에 단위 활동들을 수행을 했다면, 사실 언어의 다이성도 있고, 사실 이제 어떤 문서 단위의 어떤 시나리오나 어떤 설계 자료를 뭔가 텍스트로 기술을 해놨을 때 사실 이해하는 바도 다르고 어떤 배경 지식도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사실 100%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등장한 게 모델 기반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모델 기반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SE 프로세스 활동에 모델을 적용해서 하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기준을 갖고 동일한 이해를 갖고 시스템 설계를 가져가자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앞 단계 이제 텍스트 기반을 설명을 드렸는데, 텍스트가 없이 모델만 하자라는 건 아닙니다. 사실 적절히 혼용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되고, 이런 모델 기반을 쓰는 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스템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복잡한 시스템을 어떤 2D의 모델로 표현을 해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구동되고 어떤 구조를 갖췄구나라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이 각각의 이제 모델을 통해서 식별된 어떤 기능이나 어떤 구성품이나 요구사항들이 다 이제 개별 항목 단위로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요구 조건이 바뀌었을 때 어느 기능 또는 어느 구성품이 변경이 발생을 해야 되는지를 좀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설계를 수행할 수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그러면 처음부터 모든 거를 다 사실 모델을 적용하기는 사실 처음에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범위까지 할 건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모델을 해서 표현을 할 건지를 좀 명확하게 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사실 요 모델로 어떤 텍스트에 대한 시스템을 표현한다는 게 사실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의 뭐 랭귀지를 뭐 이해하면 사실 그릴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과 같이 협업해서 이런 MBS를 수행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효과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MBS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CSML이라는 이제 아까 앞에 그 김탁공 교수님이 연설할 때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제 CSML이라는 모델링 랭귀지를 사용을 해서 수행을 합니다. 이게 이제 좀 요새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이제 UML이라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모델링 랭귀지를 많이 활용을 했는데 이제 그건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이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을 표현하기에는 사실 좀 제한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물리적인 그리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다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모델링 랭귀지를 만들자라고 해서 대두된 게 이제 CSML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복잡한 UML을 이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다이어그램으로 정형화해서 거동 측면, 구조 측면,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을 모델로 표현해서 시스템을 모델화해서 표현할 수 있는 거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적용하는 걸 간단하게 예시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시스템 수준의 어떤 유즈 케이스도 식별하고 기존의 어떤 문서들을 가지고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수준 요구사항 분석을 하고 이 시스템이 그럼 어떤 서비스를 고객한테 제공하느냐를 이제 뭐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이나 이런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같은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하고 그럼 이 시스템에 대한 서비스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브 시스템들은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되는지 또 이 서브 시스템들이 어떤 인터페이스들을 주고받는지 뭐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든지를 통해서 이제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식별을 하고 또 그 나온 어떤 설계 대안들을 가지고 대안 분석하고 다른 분석 활동들을 수행을 하고 그리고 서브 시스템의 어떤 사양들을 요구사항도 도출하고 어떤 특정 서브 시스템의 요구사항이나 뭐 기능적인 비기능적 요구사항을 할당을 하고 이제 요 활동들이 더 필요하냐 하지 않느냐를 정해서 이제 완전하게 설계가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 서브 시스템 사양까지 도출되는 그래서 모델을 활용해서 이제 이런 활동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는 뭐 간략하게 이론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시스템 아키텍처가 뭐냐? 시스템 아키텍처는 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물리적인 구조를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요 인코드 핸드북에서 보면 이제 아키텍처 설계라는 프로세스가 있고 거기에 이제 뭐 논리적 아키텍처, 물리적 아키텍처로 이제 나눠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물리적 아키텍처가 정의되는 흐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먼저 시스템 저희가 이제 뭐 사업을 시작하면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기준으로 어떤 시스템이 개발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시스템 요구사항을 만듭니다. 이게 이제 앞에 설명드린 리퀘어먼트 뭐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요구사항 자체는 뭐 사실 이제 어떤 시스템을 개발해줘, 어떤 시스템을 개발했으면 좋겠어라는 어떤 요구사항이 담긴 거지 어떤 해결 방안들이 사실 담기진 않습니다. 어떤 기능을 통해서 어떤 구성품을 통해서 뭐 이제 그게 제약사항으로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시스템 요구사항이라면 이 시스템 요구사항을 가지고 그러면 이 시스템이 저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가지고 미션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 어떤 논리적인 어떤 기능들을 통해서 달성이 돼야 되는지 또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떤 기술로 이 기능을 구현할 거야는 고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기능들이 어떤 특정 물리적인 구성 요소로 구성을 해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물리적 아키텍처가 정의가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을 이제 크레들이라는 어떤 솔루션을 활용해서 이제 앞에서는 이제 요구사항 관리 관점으로 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크레들이라는 툴을 가지고도 어떤 이제 저런 앞에서 설명드린 모델 기반 시스템 엔지니어링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떤 방식으로 아키텍처가 잘 설계가 됐는지를 검증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보시는 그림은 크레들의 U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시스템의 모델들에 대한 어떤 계층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모델을 통해서 식별된 어떤 블록이나 어떤 액티비티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 부분이고 또 이 앞에서 보시는 부분은 스테이크홀더 니즈부터 시작해서 스테이크홀더 리퀘어먼트가 있고 이게 어떤 유즈 케이스랑 관련이 되는지 또 어떤
하위 레벨의 리퀘어먼트가 있고, 이 시스템 리퀘어먼트가 있고, 또 이게 어떤 뭐 블록 다이어그램이랑 관련이 되는지를 좀 전반적으로 추적해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여기 아래서 보시는 부분은 뭐 유즈 케이스나 블록 디피전 다이어그램을 그린 예제 화면입니다. 그래서 요 툴을 가지고 어떻게 아키텍처 설계를 한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MBSE에 대한 이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프레임워크랑 요 각각의 모델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요 그림 자체는 문제를 정의하는 영역,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가는 영역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객의 리퀘어먼트는 유즈 케이스를 통해서 어떤 시스템 어떤 유즈 케이스를 갖는지, 또 이 유즈 케이스가 어떤 시나리오로 거동을 하는지 요거를 통해서 요구 사항을 정의하고 또 이 기능적인 부분이 그럼 어떤 시스템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어떤 구성 요소 또는 시스템에서 영향을 구현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이제 시스템을 블랙박스로 보는 관점이고, 또 이 시스템을 화이트박스 관점으로 봤을 때, 요 기능이 그러면, 요 시스템 수준의 기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이게 어떤 요구사항을 충족을 하는지, 또, 어떤, 구성품, 어떤 서브 시스템에서 구현이 돼야 되는 요구사항들인지, 그리고 이 일련의 과정에서 어떤, 효과성 척도가 달성이 돼야 되고, 또 하위 레벨의 어떤, TPM이 달성이 돼야 되는지를 이제 모델 요소 간의 어떤 추적 관계를 통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좀 예제를 봤을 때, 요 핵심 프로세스 수행을 할 때,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는 전체 시스템의 컨텍스트를 통한 도출된 리퀘어먼트를 모델로 표현할 수가 있고, 기능 분석 단계에서는 요 비헤이비어 다이어그램, 이제 거동 측면 다이어그램을 표현을 하고, 또 설계 조합 단계에서는 이제 구조적인 다이어그램으로 아키텍처를 이제 모델을 활용해서 그릴 수가 있는데요. 예제를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 제일 사실 개발 먼저 초기에 시작해야 되는 거는 이 시스템이 어떤 컨텍스트 하에서 어떤 운영 환경 하에서 동작을 하느냐,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느냐를 이제 가장 먼저 식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예제 같은 경우는 자동차 시스템의 어떤 자동차 시스템과 외부의 어떤 시스템과 인터페이스를 갖는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블록 디피전 다이어그램을 표현한 컨텍스트 다이어그램의 예제고요. 이 부분은 이 시스템이 어떤 액터들이 활용을 했을 때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지 유즈 케이스들로 서비스를 식별하는 예제 화면입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서 식별된 그런 컨텍스트 하에서 식별된 외부의 어떤 이해관계자들을 통해서 니즈를 받고, 이 니즈를 기준으로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더 구체화하고, 그리고 이게 추후에 뭐 어떤 검증 항목을 통해서 검증될 건지, 어떤 블록 구성품에 대해 충족될 건지,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리퀘어먼트도 이런 다이어그램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능 분석 단계에서는 이런 일련의 거동 측면의 다이어그램들을 활용을 해서 이 시스템에 대한 어떤 액티비티나 어떤 기능들을 식별을 하고, 그 기능들이 앞에서 요구사항에서 정의된 기능 요구사항들을 다 충족하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설계조합 단계에서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구성 요소가 비기능적인 요구사항, 기능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을 하는지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어떤 아키텍처, 물리적인 아키텍처를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단순히 여기서 이제 2D 다이어그램으로 작성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 자체를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요 아키텍처를 구현을 했을 때 요런 구성의 어떤 아키텍처들이 될 건데, 요런 거동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핵심 성능을 달성할 수 있느냐, 또 요런 설계 구성 요소를 기준으로 시스템이 구성이 되는데 이게 요구사항을 충족하느냐, 그러니까 MOE를 충족하느냐, 뭐 운영 관점에서 아니면 시스템 관점에서, 서브 시스템 관점에서 이제 블록 단위 레벨로 좀 구체화해서 그릴 수도 있고요. 그 결과를 저희가 이제 아키텍처 시뮬레이션 엔진을 좀 붙여서 이건 동적이나 정적인 부분을 분석해서 그것까지 활용해서 아키텍처를 정의하고 최적 대안을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좀 구성을 하는 방안을 좀 고려를 하고 있고요. 먼저 동적 분석을 봤을 때 이제 거동적인 측면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 먼저
뭐 거동적인 측면을 보는 거니까 이 시스템이 어떤 유즈 케이스를 제공하고 있느냐를 먼저 식별을 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별을 하고 특정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그러면 이 유즈 케이스가 시스템이랑 사용자가 어떤 상호작용을 거쳐서 시스템이 동작을 하는 건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시간 순으로 시스템과 어떤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어떤 그 상호작용 측면을 최적화해서 이게 정말 최적화된 거동이 맞는지를 검증을 할 수도 있고 또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요 브레이크를 해제하는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해제하는 어떤 절차를 시각화해서 나타낼 수도 있고 또 요 시스템이 시작해서 끝나는 이런 거동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특정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변환할 때 어떤 이벤트에 따라서 이 시스템이 되는지 또 이 동작으로 거동을 할 때 이 시스템이 어떤 외부적 환경 요인이라든지 어떤 그런 제약사항들의 조건들을 받아서 동작을 할 때 정상 고객이 요구하는 MOE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식별을 할 수가 있고요. 요건 이제 동작 분석 측면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 이제 구조적인 측면, 정적 분석은 이제 구조적인 측면인데, 이 시스템 구성 요소가, 이게 시스템이고, 요 하위 레벨의 어떤 구성품 단위로 이렇게 브렉다운해서 나가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표현을 해주는 부분이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런 블록들이 어떤 인터페이스들을 주고받아서 동작을 하는지, 요 예제는 연료를 받아서 동력을 생산해서 휠로 어떻게 토크를 주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부분이고 또 여기에서도 어떤 연료가 어떤 압력에 어떻게 전달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제약 조건들도 모델링화해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측면의 동적 분석, 요 아키텍처를 크레드를 통해서 정의하고 아키텍처 시뮬레이션 엔진을 통해서 정적 분석을 통해서 이 아키텍처는 어떤 고객의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아키텍처고 기능적인 측면, 동작 측면이 이제 증명 검증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석 활동을 통해서 어떤 아키텍처를 설계를 했다면 그러면 이 아키텍처가 과연 잘 정의된 아키텍처가 맞는지 이제 크레드를 통해서 이제 추적 관계를 통해서 이제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요구사항이 기능적인 요구사항이 다 시나리오나 어떤 측면에서 다 분석이 돼서 세분화가 잘 됐는지 그리고 이 비기능적인 요구사항, 기능적인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아키텍처가 맞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요거 추적 관계로 봤을 때 이제 요구 조건부터 이렇게 이제 할당을 해서 나가는데 이제 기능적인 요구사항, 비기능적인 요구사항, 또 기능적인 요구사항 이렇게 할당을 해서 봤을 때 기능이 할당될 컴포넌트가 없더라라고 했을 때 이렇게 확보를 해봤더니 이제 기능은 있어야 되는데 할당할 구성품이 없더라라고 했을 때는 처음 해봐야 될 건 요 기능이나 요 기능이 갖는 성능이 실제로 정말 필요한 게 맞는지를 다시 앞단으로 돌아가서 요구사항 분석을 수행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 정말 필요한 기능이 맞다면 요 아키텍처 설계를 다시 해서 새로운 어떤 구성 요소를 구성을 하든지 아니면 이 기능까지 구현할 수 있는 어떤 구성품을 도입을 하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보통 저희가 이제 새로운 어떤 아무것도 없는 시스템을 개발하진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구성 요소는 다 정해진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런 할당 과정을 거쳤을 때 이제 기능적인 요구사항을 분석을 했고 기능이랑 성능을 다 할당해봤더니 이 구성품은 할당되는 어떤 기능이나 성능, 비기능적인 요구사항들이 없더라라고 했을 때는 요 구성품 자체는 그러면 불필요한 건지 아니면 정말 필요한 게 맞는지 이런 앞단계의 설계를 다시 돌아가서 요 세 개의 관점에서 모두 100% 추적이 가능한 구성이 된 게 맞는지를 아키텍처에 대한 완전성 검증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 개의 설계 대안들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설계를 했을 때 기능적인 아키텍처도 사실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고 물리적인 아키텍처도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물리적인 아키텍처 여러 개의 설계 대안들을 가지고
최소 이제 3개 이상의 어떤 아키텍처 대안을 만들고 그 아키텍처를 사실 결정하는 거는 사실 그 아키텍처에 대한 이게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아키텍처냐를 정의하는 거는 뭐 비용이나 어떤 리스크 측면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게 충족하는 한에서는 사실 이제 고객이 사실 그 아키텍처에 대한 설계 대안을 정해야 되는 부분이 맞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정의할 수 있는 의사결정할 수 있는 최적의 어떤 이런 활동들을 거쳐서 이제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크레들이나 또는 별도의 이제 시뮬레이션 엔진 분석 엔진을 통합한 환경을 통해서 이제 이런 업무들을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크레드를 활용해서 아키텍처 설계나 검증을 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느냐를 설명을 드리면 뭐 아마 뭐 다른 모델링을 작성하는 다른 툴들에 대해서 뭐 활용을 해보신 경험도 있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텐데 이제 그런 툴들을 보면 사실 이제 모델링의 어떤 아키텍처를 설계할 수 있는 모델링 그 툴 따로 요구사항 관리하는 툴 따로를 뭔가 결합해서 활용을 보통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크레드 같은 경우에는 그 요구사항 그리고 그 모델 기반 시스템 엔진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엔진이 통합해서 하나의 툴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활용도가 다른 시스템의 어떤 환경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부분보다 좀 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활용했을 때의 이점은 일단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모델을 활용하기 때문에 어떤 텍스트 기반의 어떤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거나 운용 개념을 작성을 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동일한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시각화된 부분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시스템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아까 뭐 요거랑 이제 어떻게 보면 시뮬레이션 검증이랑 같은 부분인데 이게 이제 시각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텍스트 기반으로 봤을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서 오류를 좀 보다 빨리 좀 식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구사항 기반으로 설계가 된다라고 아까 이제 뭐 함정 쪽 사업에서도 예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이제 요구사항들이 다 이제 뭐 기능 아키텍처든 물리적 아키텍처든 다 추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항목의 변경이 발생을 했을 때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쉽게 파악하고 영향에 대한 분석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좀 용이하고요. 그것도 이제 설계 변경의 용이성이랑 이제 같은 부분인데 어떤 특정 내용의 변경이 발생을 했을 때 아무나 이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할 수 있게끔 하진 않고 어떤 형상 통제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좀 어떤 특정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다는 부분, 또 그런 부분을 제공하는 어떤 협업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러한 동적이나 정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아키텍처가 잘 작성된 아키텍처인지 미션을 달성할 수 있고 성능을 낼 수 있는 아키텍처인지를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유사 시스템에서 이제 요 구축된 DB를 가져다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점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요 크레들이라는 툴을 활용했을 때는 저희 이제 모델 기반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요구사항들이 어떤 이 시스템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거동적인 측면, 구조적인 걸 갖는지를 식별하고 그걸 가지고 시뮬레이션에서 정말 이 아키텍처가 성능을 달성할 수 있는 게 맞는지를 볼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게 이제 한 사람의 어떤 지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수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협업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그 과정을 다 같이 수행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설명드렸던 부분이 사실 이제 상세 설계에 넘어가시면 어떤 이제 시스템을 어느 정도 설계가 다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시뮬레이션 부분은 아마 이미 충분히 수행을 하고 계실 건데 앞 단계의 어떤 시스템을 정의하는 단계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많이 고려가 되실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앞 단계에서부터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시스템을 어떤 파라미터까지 주고받는지 한다면 사실 이게 어떤 실체에는 없지만 이 시스템에 대해서 거동적인 구조적인 측면들이 좀 구체화해서 명확하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설계할 수 있는 수준 또 아까 말씀하셨던 이걸 기반으로 디지털 트윈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 부분까지 그거에 대한 어떤 근거 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활용도가 높게 만약 디지털 트윈까지 고려해서 간다면 그런 부분까지 이제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제공을 할 수 있는 게 좀 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